네, 이 노동계약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 약정을 말하는데요. 이 노동관계는 노동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에 따르는 그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얼마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지, 또 어떻게 지급되는지, 또 노동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휴식 시간이나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휴가는 어떤지, 근무 장소는 어디고, 또 승진 시스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아주 좀 많은 사항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그 노동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계약이란 그 단순한 그 노무 제공 계약이 아니라 이러한 노동 조건, 그러니까 이미 정형화된 노동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노동 조건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계약이나 노동 관계와 관련된 이 법 체계는 이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규율의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러한 노동 계약, 노동 관계 또는 이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원칙과 또 규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2조 제3항인데요. 노동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 노동 조건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문 법률로 노동 조건의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이 법률이 바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조에서 이 법률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무엇보다 이 전근대적 노동관계를 배제를 하고 그러한 노동관계의 부활을 좀 막으려고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죠. 아울러서 이 근대적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이 노동 조건은 최저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높거나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위반할 수 없고요. 또한 노동자 역시 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노동 조건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재산적 권리는 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면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 자의적으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좀 열등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강제적 지시나 억압 또는 암묵적인 강요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권리의 포기는 아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불행사는 이 권리의 포기와는 좀 다른 개념에 해당하죠. 그럼 이 노동 조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근로기준법은 제4조에서 이 노동 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노동관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힘의 우열관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다고 뭐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행정감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뭐 일종의 훈시규정 또는 정신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봉건적 노동관계를 벗어나자, 뭐 그러자, 뭐 파이팅 하는 정도라고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이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 협약, 취업 규칙과 노동 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네, 역시 좋은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인데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이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먼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동거는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고요. 친족은 가족관계에서 정해진 친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식구들끼리 함께 살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가 회장님, 아버지 사장님, 큰애 상무, 둘째 부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노동법보다는 그렇죠? 가족 간의 윤리나 질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월급 안 준다고 노동청에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족 관계에 있지 않은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 서로 따로 떨어져서 살거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죠. 네, 다음은 가사 사용인인데요. 이 일반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사일, 그러니까 집안일을 돌볼 목적으로 좀 고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리사, 가정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집사, 정원사, 개인 운전사, 가정교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가사 사용인에 속합니다. 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면동,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 등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거죠. 그렇게 특별한 규정은 아니죠. 노동계약으로 정한 노동조건이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노동조건을 정한 노동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라는 게 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효로 된 부분은요,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이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기준이 적용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는요, 이 법률 행위의 어떤 부분이 무효가 되면 그 법률 행위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의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무효가 되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제 13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무효라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그러한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것이 일반법인 그 민법의 내용이고, 앞서 본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특별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그렇죠? 노동관계에서 이 노동계약이 노동계약에 좀 무효가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노동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무효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죠. 네, 이 민법 제 137조는 네, 계속 이제 법률 개정이 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일부분만 무효로 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하고, 뭐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 무효의 일부분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 개정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국회에 이 민법 개정안이 올라가도요, 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뭐 계속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어 왔죠. 뭐 이번 국회에는 그 어떻게 될지 뭐 딱히 기대는 안 되는데요. 뭐 그게 좀 속편한 것 같아요. 네, 균등한 처우. 그래서 노동자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건데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자, 우리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그 평등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이 노동관계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 노동계약상의 의무에서 이 균등대우 의무가 있었죠. 네, 이 규정에서 유래한 의무인데요. 위반 시에는 네, 차별 대우를 했을 때죠. 그러니까 차별적 처우를 했을 때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지고요. 자,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두 명의 노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중 한 명에게는 상여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깎아서 20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상여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을 깎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규정은요, 이 노동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자, 노동관계는 노동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관계니까요.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문제는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적 처우가 금지가 되는 것은 이 채용된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차별에 대응할 만한 법 규정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이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서는 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좀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법으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제1조에서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함과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요, 이 남녀 고용평등법상의 차별 개념이니까 주로 그 남녀 차별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차별은요,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노동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차별처럼 보이지만 이 차별이 아닌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다음으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별을 없애거나 평등 촉진을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한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의 이름도 참 길죠. 이 법은 노동자에 대한 정의도 좀 색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모두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노동자, 그러니까 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노동자는 고용된 자뿐만 아니라 이제 취업 준비생까지 다 노동자로 보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나 이 노동조합법의 노동자 개념보다 좀 더 넓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여성 운동의, 그러니까 여성주의 운동의 파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이 뭐 강성이다, 그 노조가 강성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여성 운동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개념 정의고요. 자, 이제 구체적인 분야에서 평등 대우에 관한 규정들인데요. 먼저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용모, 키, 체중 이런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이런 것들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좀 예외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 선발을 할 때는 당연히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신체 사이즈 얼마 이런 식의 조건을 붙여서 선발해야겠죠. 그러니까 업무에 상관없는 그런 신체 조건 같은 거를 붙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이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주가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이 노동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죠. 이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남녀만의 문제는 좀 아닌데요. 아직까지는 이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출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학력, 연령, 그리고 국적이나 인종, 이제 차별이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좀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임금 외의 금품에서도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임금 이외의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 금품을 지급하거나 또는 자금 융자와 같은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차별을 또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혼인이나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이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이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좀 많이 이랬죠. 그래서 애 나면 이제 회사 그만두는 거고 아니면 혼인하면 그렇죠. 바로 이제 회사 그만두도록 하고 그런 걸 아예 이제 노동 계약에다가 문구로 집어 넣었었죠. 그래서 혼인 퇴직제라든가 임신 퇴직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이렇게 금지되고 있기도 하지만 민법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그런 계약 자체가 또 효력이 인정되질 않아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이었고요. 자, 이제 다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제7조 강제노동 금지 규정인데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2조에서는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헌법 제12조에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이 노동관계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규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의 경우는요, 이 형법상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한다라는 건요, 꼭 형법처럼 그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노동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든가, 뭐 전차금 상계, 또는 뭐 강제저금, 뭐 이런 것들도 이 노동자의 의사를 구속하는 이상, 그러니까 일종의 부당한 구속 방법으로서요, 이 강제 노동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에 대한 규제 조항도 또 마련을 해야겠죠. 먼저 이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요.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말하는 폭행은 이 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형법상의 그 넓은 의미의 폭행 개념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과 관련된 판례가 참 예상외로 없는데요. 이 노동관계에서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대부분 일반 그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지고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전부터 이 노동법 교과서에 제시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 버스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죠. 그래서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제 기억에 80년대 중반 후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980년대 중반 후반 뭐 요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시내버스 그러니까 이제 완행버스는 차장이라고 했죠. 차장. 그런데 이제 버스 회사 간부가 그러니까 안내양들이 이 버스 요금을 받아서 그 회사에 그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고 일부를 몰래 빼돌렸다고.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이제 삥땅이라고 삥땅 친다고 했죠. 삥땅 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 간부가 이 안내양들이 이렇게 삥땅 친 거를 잡아내겠다고 안내양들이 잠자는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 그 숙소에 들어가서 몸수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판례인지 행정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노동법 교과서에 나오는데 출처가 좀 분명하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요, 이 폭행의 개념에는, 그러니까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서, 그리고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개념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개념, 그러니까, 최광의의 폭행 개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의 폭행은요, 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뭐 대상과 정도의 여하를 막론하고 뭐 사람에 대해서나 뭐 물건에 대해서나 그냥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뭐 으쌰으쌰 하면서 이 위력을 과시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해요. 그래서 형법상 이 내란죄, 소요죄, 그 다음에 다중불해산죄에서 규정한 폭행이 바로 이러한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넓은 의미의 폭행, 광의의 폭행인데요. 사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되고요. 그것이 뭐 신체에 대한 것이든 뭐 다른 물건에 대한 것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주위에 있는 물건을 발로 막 차거나 하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집행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그러니까 뭐 이제 술 먹고 파출소 찾아가서 막 난동 부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막 그 발로 괜히 막 의자를 발로 찬다거나 뭐 이제 문을 막 쾅쾅 두드린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무집행방해죄, 그 다음에 폭행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좁은 의미의 폭행인데요. 이건 가장 일반적인 폭행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폭행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보통 폭행죄에서 그러니까 폭행죄에서 다루는 이 폭행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개념인데요. 이 폭행 개념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또는 그러한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간죄나 뭐 강제추행죄에서 규정된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계속해서 이 강간죄나 뭐 강제추행죄, 그러니까 성범죄와 관련된 그 어떤 구성 요건을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도 그렇죠. 뭐 비동의 간음죄가 강간죄를 대체하는 비동의 간음죄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법률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형법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개념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 착취를 배제하는 규정인데요. 근로기준법 제9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 역시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법률에 규정된 경우라면 영리로 취업에 개입할 수 있고 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이나 뭐 취업 개입, 중개행위 뭐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공민권 행사의 보장, 네, 근로기준법 제10조인데요. 사용자는 노동자가 그 노동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이제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요. 단서로, 그러니까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라는 규정인데요. 위반한 사용자에는 사용자가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라고 했는데요. 이 공민권이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걸까요? 자, 공민권은 이 법령이 보장하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보통 시민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시민권이라고 하면 시민법상의 권리, 즉 민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는 공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공민권이라고 불렀는데 뭐 이제 미국 시민권이나 뭐 호주 시민권이니 하면서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네, 원래 공민권입니다. 원래 공민권. 그래서 주로 정치적 권리들을 말해요. 정치적 권리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의 선거권 또 피선거권 같은 권리들을 좀 말하죠. 자, 이런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사용자는 이 노동자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법조문에 좀 소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서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이 공의 직무를 수행할 때 문제인데요. 이 공의 직무는 법령에 의거한 공적인 직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이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뭐 증인, 감정인 또는 배심원으로 선정돼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 기간에 주민등록 갱신을 신청하는 행위, 예비군 동원이나 소집에 응하는 행위, 뭐 이런 행위들이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자,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임돼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거, 이거는 사적인 직무로서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보통 법에서 이 공과 사를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공과 사의 개념이 아니라 법의 체계로서 공법과 사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의 직무라고 하면 공법에 기초한 직무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용어로는요,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 의하면 공적인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는 공법이 아니라 이 사법상의 업무에 해당해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의 규정, 이 규정은 공민권의 행사와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라는 그 규정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업무와는 지금은 이제 상관없는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규정 같은 거는 여기가 아니라 뭐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은 그 성격을 보면 이 사법적인 거고요. 이 사법적인 성질이라서 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마련입니다. 보통은 이 단체 협약으로 정하게 되죠. 사용자는 이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충분하지, 그 시간을 꼭 휴일로 하거나 유급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임금 문제는 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고요.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노사 간의 약정, 그리고 노사 간의 약정도 없다면 뭐 취업 규칙이나 노동 관행 등의 일반적인 기준에 좀 따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나 노사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실무에서는 대부분 무급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으로는요, 이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그 다음에 예비군법,
네, 전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이었죠. 그래서 향군법이라고 했었는데 법률이 이게 이제 예비군법으로 변경돼서요. 이 예비군법 제10조, 그다음에 또 이제 민방위 기본법 제27조 뭐 이런 데 보면 휴무나 휴업으로 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시간을 유급으로 하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예비군법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민방위 기본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시간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해 직무 수행에는 해당하죠. 공해 직무 수행은 맞지만 그게 이제 사용자가 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변경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쉴 때, 그렇죠, 야간 교육이라든가 뭐 주말 교육이라든가 뭐 아니면 쉴 때 가서 교육받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방위 대원 교육의 경우에는 뭐 이게 공해 직무라든가 또는 아니면 그 유급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하긴 뭐 4시간인가요? 2시간인가요? 이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근로기준법 제20조입니다. 그래서 위약 예정 금지 또는 위약 약정 금지라고도 하는데요. 사용자는 노동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요. 이 노동관계에서는 위약금을 약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이 당사자는, 그렇죠, 계약 당사자는 이 채무 불이행에 관한 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미리미리 계약 위반에 대비를 해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이 좀 권장되고 있는데요. 네, 민법 제398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무 불이행에 대비를 해서 좀 미리미리 좀 손해배상 금액을 계약으로 정해두면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되었을 때 좀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민사계약의 경우인데요. 그러면 왜 노동계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노동계약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민사계약은 해라. 그러니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왜 노동계약에서는 하지 마라, 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강제노동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 위약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용자에게서 벗어나질 못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자신의 어떤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요,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뭐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받은 약정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 이게 뭐 저기 18세기, 19세기 얘기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업군에서는 이미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뿐입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이런 위약 약정을 하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그 전에는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너 지금까지 받은 월급 다 토해내 뭐 라든가, 아니면 미리 이제 선불을 주죠. 선불을 주고
그 도망가지 못하게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아까 본 것처럼 이제 폭행 금지라든가 뭐 이제 위약약정 금지라든가 뭐 아니면 뒤에 또 보게 되는 뭐 이제 전차금 상계 금지, 강제적인 금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19세기 노동법의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법령 안에, 그러니까 법률 체계 안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위약약정의 사례들을 좀 보면요. 주로 이제 노동자가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또 교육이나 연수 비용을 좀 부담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연수가 끝나면 그 이후에 의무적으로 또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뭐 임금이라든가 교육 연수 비용을 전부 또는 아니면 일부를 반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판례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체로 보면 이 교육 비용이라든가 연수 비용을 반환하는 약정은 그 위약금 약정으로 보질 않고요.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위약금 약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약금 관련된 이 노동관계에서 위약금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 대체로 좀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은요, 이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강제 노동의 위험성이 없는 이 사용자의 위약금 약정은 허용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게 바로 계약의 자유죠. 계약의 자유. 다시 말하지만 이 노동자의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는 것은요. 강제 노동의 위험성, 그래서 강제 노동의 위험성 때문에 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음은 이 전차금 상계 금지인데요. 이 근로기준법 제21조입니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노동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아마 이 전차금이란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전차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차금은요 한자를 보면 앞전자에 그리고 빌릴 차자 그리고 세금자 금전을 말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빌리는 돈 그러니까 이 노동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을 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해서 그 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이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받을 임금에서 빌린 돈하고 또 이자를 떼고 그 받는 형태가 많죠. 자, 그러니까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됐어요. 취직도 안 했습니다. 아직 취직 안 했어요. 지금 막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취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나한테 지금 막 입사하는 신입사원인 나한테 돈을 빌려줘요.
예, 돈을 딱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죠? 사용자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은 지금 막 취업하는 이 친구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돈만 딱 빌려 쓰고 회사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돈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들어오면서 그 이제 뭐 알바생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하기로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 선불금 좀 주세요 하고 그거 들고 튀는 친구들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노동 형태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좀 없겠죠. 좀 그런 데 있잖아요. 좀 있죠.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제 밤에, 주로 이제 밤에 화려한데. 그런 말, 그 저기 뭐야, 영화인가? 있었죠.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뭐 이런 영화였는지 만화였는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영역에서는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 전차금이라는 게 보통 이제 전차금이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지금 이 근로기준법은 이 전차금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차금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금 그 자체가 그럼 허용된 것이냐? 뭐 꼭 그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취업을 하는데 뭐 돈 미리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이게 허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데요. 그건 좀 구체적인 노동 관계에서 봤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전차금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져야겠죠. 이게 포괄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차금은 금지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전 시간이었나요? 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계약의 목적이 있었죠. 계약의 목적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해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요건이 바로 이 사회적 타당성 요건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 103조인데요. 그래서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이런 규정이죠. 좀 기억나시나요? 예, 사회적 타당성 요건이라든가 뭐 계약의 목적 요건 간단하게 했었는데 잠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기억나시죠? 자, 이 규정을 적용해서 무효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불금이라든가 드레스값, 화장품값 이런 명목으로 빌려주는, 그것도 이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이자를 떼요. 또 선이자를 떼고 주는데,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선이자 떼고 나서 또 이자를 떼죠. 와, 아주 치사한 인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업주가 이제 빌려주는 돈 있죠. 빌려주는 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인신 구속을 시키는 그런 어떤 뭐 이제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간에 어떤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그러한 돈,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민법 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 근로기준법은 이 전차금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전차금을 임금에서 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불이라고 했으니까 가불은 어떨까요? 가불. 임금 가불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임금 가불. 이 가불은 어떨까요? 가불도 금지된 걸까요? 자, 임금 가불은요.
임금 가불은 뭐냐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일 이전에 임금 지급 기일 이전에 임금을 지급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임금과 상계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갔으니까 그거 떼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자녀 학자금 그런 거 있죠. 이제 자녀 학자금 대여라든가 또 주택구입 자금 대여,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네, 역시 이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서 본다면 강제 노동의 어떤 위험성이 없는 경우니까요. 이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빌린 금전하고 뭐 임금의 상계가 좀 허용된다. 그래서 이거 그 어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좀 상계가 허용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두 이제 전차금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거, 회사로부터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근속 연수가 되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갓 입사하면서 또는 뭐 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경우는 드물죠.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네, 이제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저금 금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제저금 금지에서는 먼저 강제저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사용자 본인이 그 저축의 명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월급을 줘야 되는데 사용자가 이제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자기 앞에 든 그 저축으로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한테 주고 월급 줬다라고 하는 경우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저축 명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로는 이 은행이나 또는 우체국 같은 제3자와의 저축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강제 저축으로 좀 금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는 거의 없죠. 임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는 거의 없고 다 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특정한 은행과 거래를 하라고 좀 강요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나는 우체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농협하고 거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 통장으로만 입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농협하고 거래하기가 싫은데 그러니까 농협과의 저축 계약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농협과의 저축 계약을 강요하는 거니까 이런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규정 자, 근로기준법 제22조인데요. 이 강제저금 금지 규정이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취지는 그 노동자의 어떤 정신상의 자유를 좀 부당하게 구속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강제 노동의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이 규정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농협과 거래하기 싫은데 회사가 농협과 거래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내가 나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뭐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까지 좀 강제 저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농협하고 거래를 하기 싫은데 농협과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 강제적으로 다녀야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까지 강제 저축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무슨 노예 계약이니 하는 사례들 있잖아요. 뭐 주로 특히 이제 이 정신 장애인들을 상대로 강제 노동시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이제 국가가 또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뭐 복지 수당이라든가 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또 중간에 싹 가로채는 사례들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인데요. 이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은행 등에 입금을 하고요. 그 예금 증서, 그러니까 이제 통장이죠. 이 통장을 사용자가 보관을 한다거나 그 노동자가 뭐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뭐 제한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뉴스에서 강제 노동 사례가 나오면 진짜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노동자의 저축을 관리하는 것이 이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금지가 된 건 그러한 내용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현실적으로 이 노동자의 저축을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그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축의 종류, 기간,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노동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나는 농협에 무슨 통장으로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노동자가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또 노동자가 이 저축 증서 그러니까 통장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의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규정은 하고 있는데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는 안 지키니까 그런 거죠. 그 노동자가 어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이제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이른바 이제 사내 예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사내 예금도 강제저금 금지에 좀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내 예금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좀 종종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꽃들 중에 하나죠. 길가에 이렇게 흔하게 피어 있던 꽃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파일이 사실은 이 두 번째 제작해서 올리는 파일인데요. 원래 그 채팅방에 있는 그 음악 파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튜브에 올리니까 바로 네, 그렇죠. 그 저작권 침해 신고가 돼가지고 그 이 음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고 다시 제작한 파일입니다. 네, 구주차 출석 과제인데요. 이 꽃이 들어가 있던, 이 꽃을 주제로 했던 그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고대 법학과 출신이셨죠. 가수 김상희 씨가 불렀던 그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팅방에서 들으셨던 그 노래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는 안전 배려 의무인데요. 이게 일주 만에, 그러니까 한 주 안에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을 좀 나누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러니까 안전 배려 의무 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안전 배려 의무. 그래서 첫 부분입니다.